새벽 안개가 걷힌 후 마을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달랐어요. 비가 그친 아침, 연못은 유리처럼 맑았지만 물 위에는 하얀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마을 개천을 따라 내려온 한 아이가 누나 저기 하고 속삭였을 때 늙은 나무꾼 박노인은 지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것은 흰 치마자락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이파리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도리어 소란스럽게 느껴졌죠. 안개는 천천히 걷혔고 물결은 빗방울의 기억을 지우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온해 보이는 연못 표면 아래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연못가에 둥글게 모여들었어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장정 둘이 용기를 내어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건져 올린 것은 한 소녀의 몸이었어요. 흰 옷의 끝단에서는 흙과 머리카락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가렸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죠. 장시댁 큰아씨 누군가의 입에서 빠져나온 이름이 공기 중에 쓸려갔습니다. 맏딸 장화였어요.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얼굴은 놀랄 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매무새는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붙들려 했던 듯 굳어 있었어요. 이튿날 사람들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흰 옷자락이 물 위로 올라온 것이에요. 이번에는 둘째 딸 홍련이었습니다. 16살의 홍련은 언제나 밝은 웃음을 지었던 아이였어요. 가야금을 타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죠. 그런 그녀가 언니와 함께 차가운 연못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두 자매 모두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평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함이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상여가 집을 떠날 때 마을은 부처 손바닥처럼 잠잠했습니다. 보통의 장례라면 통곡 소리가 울려 퍼져야 했지만 대신 수군거리는 소리만 낮게 돌았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다더라. 새어미가 엄했다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두 자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마을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무서워서였을까요? 해가 저물고 초상집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자 그림자들이 길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들 사이로 진실도 함께 숨어드는 것 같았어요. 문턱에 앉은 새어머니 허씨는 붉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상주로서 슬퍼해야 할 그녀의 모습에서는 애도의 온기를 찾기 어려웠어요. 저 애들은 늘 약했다. 허씨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닦아내는 듯 매끈했습니다. 딸들을 잃은 어머니의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그 말끝이 떨어질 때마다 초가집의 벽이 조금씩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허씨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골칫거리가 사라진 것을 다행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못 표면에는 동그란 링들이 생겼다. 사라지곤 했어요.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물속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규칙적이면서도 절실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박노인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다니며 이 연못을 오래 지켜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바람도 비도 달도 만들 수 없는 파문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건 말하려는 물결이지. 그의 혼잣말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연못이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두 자매와 관련된 진실이라는 것을요. 박노인의 기억 속에는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장시댁 큰아씨가 아끼던 은비녀에 관한 일이었어요. 허씨가 하인을 닥달하며 했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비녀를 훔친 손버릇을 그냥 둘 수는 없지. 그때의 허씨 목소리는 지금과 같았어요. 차갑고 단호했죠. 장화가 정말 비녀를 훔쳤을까요? 아니면 누명이었을까요? 박노인은 의심을 품었지만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기억 속에 의문스러운 조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들을 꺼내놓지 못했어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한편 장례가 끝나고 허씨는 상복 치마를 다듬었습니다. 눈 한 번 적시지 않은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없었어요. 애들 인복이 사나웠지. 허씨의 말은 위로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배서방이 창호지 너머 그림자처럼 다가와 낮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제 장부를 정리하셔야죠. 장시댁 재산은 두 아씨가 없어졌으니 자연히 허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익숙하게 장부의 빈칸을 찾아갔어요. 채워 넣을 숫자와 지워낼 이름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두 자매의 죽음 직후 재산 정리를 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그날 밤 연못은 다시 울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물결은 자꾸 원을 그렸어요. 누군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은 이야기의 첫 문장 같았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간절한 외침을 들은 이는 많지 않았어요. 박노인만이 등잔불을 가리고 연못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두 자매의 억울함을 느꼈고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싶었어요. 연못의 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고 진실을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은 낮에 주막에서 들은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현감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내일 누가 온다 하구먼. 그 사람의 이름은
이도윤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법전과 기록을 독서하길 밥 먹듯 한다는 선비였어요. 공정하고 원리 원칙을 중시한다는 소문도 있었죠. 물의 말을 글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일까? 박노인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연못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두 자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희미한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빛이었어요. 새벽녘 장씨집 처마 끝에 달이 내려앉았습니다. 허 씨는 그 달빛을 등지고 장독대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장화가 훔쳤다고 했던 그 비녀가 허 씨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지만 그것을 본 이는 달뿐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로도 세상은 고분고분해지지. 허 씨는 비녀를 치마 속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두 자매를 파멸로 이끈 도구였고 앞으로도 진실을 감출 증거였죠. 멀리서 닭이 울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과 함께 이 마을의 첫 번째 질문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왜 연못에서 발견되었는가? 이것은 앞으로 이 마을을 뒤흔들 질문이었어요. 허 씨는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정성을 들여야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 정성을 다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물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자매의 원혼이 연못에서 울고 있는 한, 그리고 정의로운 이가 이 마을에 도착하는 한, 모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인 비극의 발견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죠. 연못의 파문은 계속되고 있었고 두 자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장화와 홍련이 살던 집은 한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가 살아계실 때는 말이에요. 그녀는 마을에서도 덕망 높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두 딸을 무척 사랑했어요. 김 씨는 바느질과 요리에 능했습니다. 특히 딸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죠. 여자도 글을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김 씨의 목소리가 집 안 곳곳에 울려 퍼졌어요. 장화야, 오늘은 바느질을 가르쳐주마. 홍련아, 너는 가야금 연습을 해보렴. 따뜻하고 다정한 어머니의 음성에 두 자매는 행복했습니다. 장화는 어머니를 닮아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14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바느질 솜씨는 마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붓글씨도 능해서 마을 사람들이 편지를 부탁하기도 했죠. 큰딸은 정말 똑똑하고 착하다. 장시댁이 복이 많네. 이웃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김 씨는 뿌듯해했어요. 장화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홍련은 어머니의 예술적
감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가야금을 타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꽃을 기르는데도 소질이 있었어요. 언니보다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서 마을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죠. 홍련이 노랫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진다. 저 아이 가야금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먼. 마을 어른들도 홍련의 재능을 인정했어요. 김 씨는 딸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며 더 좋은 가야금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우애가 깊었어요. 장화는 동생의 재능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고 홍련은 언니의 든든함에 의지했습니다. 언니, 내가 가야금 타면서 노래할 때 언니가 함께 있으면 더 좋아. 그럼 언니가 항상 들어줄게. 홍련이 노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이런 대화가 오가던 시절 그 집은 정말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장화가 16, 홍련이 13살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병은 빨리 진행되었어요. 기침이 심해지더니 곧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죠. 마을의 의원을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두 딸이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길. 김 씨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녀는 장화의 손을 꼭 잡고 은비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란다. 너희가 시집갈 때 가져가거라. 어머니가 숨을 거둔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장서방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집안일은 모두 장화의 몫이 되었죠. 16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감당해냈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배가 안 고프다. 그냥 둬라. 아버지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장서방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집 안 어디를 봐도 김 씨의 흔적이 있었거든요. 장화는 어머니가 하던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어요. 요리, 청소, 빨래는 물론이고 홍련을 돌보는 것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홍련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했어요. 밤마다 울었고 가야금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언니 장화가 어머니 역할까지 해주며 동생을 달래야 했습니다. 언니, 어머니는 왜 우리를 두고 가셨을까? 어머니는 우리 곁에 계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장화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두 자매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했어요. 홍련은 어머니가 사준 가야금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연주하지는 못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홍련의 혼잣말은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두 자매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딸들에게 더욱 무관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만 위로해줄 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장화는 집안일에 파묻혔고 홍련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예전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웃던 시간도 줄어들었죠. 언니는 너무 바빠. 나랑 놀 시간이 없어 미안해. 홍련아 집안일을 다 해야 해서. 두 자매 사이에도 미묘한 거리가 생겼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각자의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인근 마을 출신인 허씨였어요. 35살의 그녀는 과부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은 없었습니다. 허씨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하고 얌전해 보였고 말도 곱게 했죠. 장서방과 처음 만났을 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죽은 아내가 남긴 두 딸이 있습니다. 잘 보살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제가 친어머니처럼 돌보겠습니다. 허씨의 대답은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어요. 장서방은 그녀가 두 딸을 잘 보살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생기는구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장서방의 말에 두 자매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새어머니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장화는 집안일을 홀로 감당하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오면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홍련은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친어머니를 잊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언니, 새어머니가 우리를 좋아할까? 그럼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면 좋아하실 거야. 장화는 동생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낯선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처음 몇 달간 허씨는 나쁘지 않았어요. 두 자매에게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고 집안일도 나름대로 도와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의 살림살이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장씨 집안은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거든요. 논밭과 가옥, 그리고 김씨가 남긴 장신구들까지 말이에요. 이 집 살림이 제법 넉넉하구나. 허씨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재산 대부분이 두 딸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김씨가 딸들을 위해 남겨둔 유산이었습니다. 허씨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불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보다 어린 계집애들이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죠. 내가 이 집 안주인인데 왜 저 애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지? 특히 장화가 어머니의 은비녀를 소중히 간직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났어요. 그 비녀는 값비싼 은으로 만든 것이었거든요. 허씨는 점점 두 자매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장서방 앞에서는 여전히 자상한 새어머니 역할을 했죠. 우리 딸들이 참 예쁘고 착해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장서방이 없을 때의 허씨는 달랐어요. 두 자매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허씨가 집에 온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두 자매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새어머니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장화야, 바느질이 좀 성기지 않니? 홍련아, 가야금만 타지 말고 집안일도 도와야지. 처음에는 사소한 지적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났고 말투도 날카로워졌죠. 두 자매는 혼란스러웠어요. 새어머니가 자신들을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더 잘하라는 뜻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새어머니가 우리한테 왜 이래? 아마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실 거야. 더 열심히 하자. 장화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허 씨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조짐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배서방이 찾아와 허 씨와 귓속말을 나누는 일이 많아졌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조만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박노인의 직감이었어요.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본 그의 눈에는 장씨 집안의 분위기 변화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어떤 변화일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두 자매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을 미리 알 수는 없었으니까요. 허 씨가 집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가면을 썼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말투였습니다. 예전에는 장화야, 홍련아 하며 다정하게 불렀는데 이제는 이거사 저거사 하며 함부로 대했어요. 두 자매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죠. 이거사, 바느질이 왜 이렇게 엉성하냐? 저거사, 밥이 이렇게 짜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허 씨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두 자매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직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에 대한 트집은 점점 심해졌어요. 장화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허 씨는 항상 흠을 찾아냈습니다. 방 청소가 엉성하다. 구석구석 다시 닦아라.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 다시 해라. 음식간이 맞지 않는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라. 장화는 어머니 김 씨가 가르쳐준 대로 성실히 집안일을 했어요. 마을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솜씨가 좋았죠. 하지만 허 씨 앞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장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허 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감히 죽은 사람을 들먹이며 나에게 대드는 거냐? 버릇없는 것. 그날부터 장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홍련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가야금을 치지 못하게 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금지했어요. 계집애가 악기나 튕기고 놀고 있을 시간에 집안일이나 배워라. 친구들과 놀러 다니지 말고 집에서 얌전히 있어라. 홍련에게 가야금은 어머니와의 추억이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사주신 것이었고 함께 연주하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죠. 새어머니, 가야금은 어머니가 사주신 건데 또 죽은 사람 이야기냐?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을 봐라. 허 씨는 홍련의 가야금을 빼앗아 창고에 넣어버렸습니다. 홍련은 그날 밤 몰래 울었어요. 마지막 위안거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허 씨의 구박은 집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두 자매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참 고생입니다. 친어머니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마을 안악들이 모인 우물가에서 허씨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점 그 말을 믿기 시작했죠. 장씨댁 딸들이 새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더라. 아무래도 친어머니가 응석바지로 키워서 그런가 봐.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두 자매는 마을에서도 점점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장서방은 허씨의 말만 믿고 딸들의 처지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허씨가 애들을 엄하게 가르치는 것도 다 애들을 위해서다. 나도 어릴 때 엄하게 자랐으니까 애들도 그렇게 자라야 한다. 아버지는 오히려 허씨의 편을 들었어요. 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장화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호소해 봤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가 우리를 너무 미워하세요. 무슨 소리냐? 허씨가 너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불효한 것들.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에 장화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배서방이 자주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허씨의 먼 친척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관계는 불분명했습니다. 배서방은 마을의 여러 일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돈놀이를 하기도 하고 관가와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었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허씨, 이 집 살림이 꽤 넉넉하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재산이 대부분 그 애들 앞으로 되어 있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장화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자신들에 대해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허씨와 배서방의 관심사는 명확했어요. 장씨 집안의 재산이었습니다. 논밭과 집, 그리고 김씨가 남긴 각종 귀중품들까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딸들에게 상속권이 있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어떤 방법 말인가? 딸들이 집을 떠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고. 배서방의 말에는 불길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허씨도 그 뜻을 이해하는 듯 했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 물론이지. 천천히 확실하게 해야 한다. 두 사람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허씨가 결정적인 수를 두었어요. 김씨가 장화에게 물려준 은비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녀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순운으로 만든 몸체에 정교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작은 진주까지 박혀 있었죠. 값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허씨는 몇 날 며칠을 계획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장화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을지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치워야지. 허씨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씨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비녀가 없어졌다. 누가 훔쳐간 것이냐?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허씨가 미리 숨겨놓았거든요. 하지만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어젯밤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보니 없어졌어. 허씨는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 집안을 뒤지게 했어요. 장화와 홍련도 함께 찾아야 했습니다. 새어머니, 어디에 둔 것 같으세요? 모르겠다. 분명 누군가 훔쳐간 거야. 장화는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새어머니의 소중한 물건이 없어진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1시간쯤 지난 후 허씨는 장화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불 밑에서 비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잖아. 이런 도둑년이. 허 씨의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장화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제 방에 있는지. 모른다고. 뻔뻔하기까지 하는구나. 허 씨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정말로 분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주신. 또 죽은 사람을 들먹이는구나. 도둑질하고도 거짓말까지. 허 씨는 장화의 말을 끊었어요. 장화가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죠. 저는 어머니가 주신 비녀가 있어서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어요. 그 비녀도 어디 있는지 보자. 허 씨가 장화의 비녀를 찾으려 할 때였어요. 장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비녀가 없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비녀가 없어요. 장화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죠. 하하, 그것도 어디 팔아버렸겠지. 도둑년의 버릇이란. 허 씨는 비웃었어요. 사실 장화의 비녀는 허 씨가 미리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계획의 일부였죠. 장화는 더욱 절망했어요. 어머니의 유물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새어머니, 정말로 저는. 입 다물어. 도둑년이 무슨 말을 더 하겠다는 거냐?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장화가 새어머니의 비녀를 훔쳤다는 이야기였죠. 장씨댁 큰딸이 도둑질을 했다더라. 아무래도 새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친어머니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네. 사람들은 허 씨의 말을 믿었어요. 장화의 억울함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홍련은 언니를 믿었어요. 장화가 도둑질을 할 리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언니, 나는 언니를 믿어. 고마워, 홍련아. 하지만 아무도 우리 말은 안 들어줄 거야. 두 자매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홍련도 허 씨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언니와 한패가 되어 나를 속이려는 것이냐? 라며 홍련까지 구박했습니다. 배서방은 허 씨에게 조언했어요. 이제 첫 단계는 성공했소.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완전히 쫓아낼 수 있어. 두 사람의 음모는 더욱 교묘해졌어요. 단순히 도둑으로 모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은비녀 사건 이후 두 자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도둑 취급했고 집에서는 허 씨의 구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도둑의 피가 흐르는 년들이 이 집에 있으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허 씨는 하인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두 자매를 모욕했어요. 수치심과 절망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아버지 장서방도 딸들에게 실망했어요. 허 씨의 말만 듣고 딸들을 도둑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이런 딸들을 뒀다니. 죽은 아내에게 면목이 없구나. 아버지의 말은 두 자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어요. 마지막 의지처마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3단계 모함의 시작은 이렇게 두 자매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허 씨의 교묘한 계획에 의해 장화는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홍련도 함께 고통받게 되었어요. 이제 두 자매에게는 도망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등을 돌렸고 아버지마저 그들을 버렸죠. 은비녀 사건 이후 두 자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허 씨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죠. 아침이 되면 허 씨의 고함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둑년들아, 아직도 자고 있느냐? 두 자매는 채 잠이 깨기도 전에 일어나야 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도둑놈이 무슨 밥을 먹겠다는 거냐? 물이나 마셔라. 하루 한 끼 정도의 보리죽만 주어질 뿐이었어요. 장화와 홍련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졌고 옷도 남루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면 측은해할 정도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허 씨의 구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자매가 쓰던 방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도둑년들이 따뜻한 방에서 잘 자격이 있느냐? 곳간에서 자거라. 곳간은 춥고 습했어요. 쥐들이 돌아다니고 벌레들도 많았죠. 이불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두 자매는 서로 껴안고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언니, 너무 추워. 조금만 참아. 서로 껴안고 있으면 따뜻해질 거야. 홍련은 언니 품에서 떨었어요. 16살 소녀에게는 너무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밤에는 허 씨가 곡식 자루로 문을 막아버리기도 했어요. 혹시 도망갈까 봐서였죠. 두 자매는 갇힌 채로 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은 더 많이 시켰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다 해라. 하나라도 더러우면 다시 하는 거다. 방 청소, 마당 쓸기, 장작 패기까지 오늘 안에 다 끝내라. 장화는 열심히 일했지만 몸이 점점 약해져 갔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동생을 위해 참았습니다. 홍련도 언니를 도우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이런 생활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언니, 내가 더 도울게. 아니야, 홍련아. 너는 몸조리해야 해. 장화는 동생을 아꼈지만 두 사람 몫의 일을 혼자 하기에는 벅찼어요. 집 밖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자매를 도둑으로 여겼고 만날 때마다 손가락질했어요. 저기 도둑년들이 온다. 부모도 창피하겠네. 어떻게 저런 딸들을 뒀을까?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도둑이야 도둑 하며 놀려댔죠. 두 자매는 외출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해도 다른 안악들이 피했어요. 도둑놈과 한 우물물 먹기 싫다며 노골적으로 싫어했죠. 장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는 정말 도둑이 아니에요. 하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장서방은 이제 딸들을 아예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 장화가 다가가려 하면 고개를 돌렸어요. 홍련이 아버지하고 부르면 누가 아버지냐며 화를 냈죠. 내 딸들이 이렇게 몰골이 되다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아버지의 말은 두 자매에게 치명적이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허 씨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저 애들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애들이었나 봐요. 하며 부추겼죠. 배서방도 자주 나타나서 두 자매를 괴롭혔어요. 허 씨와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 도둑년들이 계속 이 집에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소. 배서방의 말에는 불길한 기운이 있었어요. 다른 곳이라는 것이 어디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무서웠죠. 멀리 시집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배서방의 말끝이 흐려졌을 때 두 자매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자매는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장화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없었고 하늘도 무심했어요. 홍련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의 밝고 활발한 모습은 사라지고 그림자처럼 조용해졌죠. 때로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모르겠어, 홍련아.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장화는 동생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허씨가 또 다른 물건이 없어졌다고 소리쳤어요. 내 은팔찌가 없어졌다. 또 도둑질한 거지. 이번에는 더욱 값비싼 것이었어요. 허씨는 관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가에 신고해서 제대로 벌을 받게 하겠다. 관가에 끌려가면 곤장을 맞거나 더 심한 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두 자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새어머니, 저희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또 거짓말이냐? 이번에는 용서 안 한다. 그날 밤 두 자매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언니, 우리 여기서 도망가자.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있니? 어디든 좋아.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유독 추웠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어요. 허씨는 또다시 그들을 불러내어 모욕했죠. 도둑년들이 우리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더럽다. 당장 나가라. 이 한밤중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허씨는 정말로 두 자매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깊은 밤에 갈 곳 없는 그들을 말이에요. 집에서 쫓겨난 두 자매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외면했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어요. 결국 마을을 벗어나 숲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언니 무서워. 괜찮아, 홍련아. 내가 있잖아. 두 자매는 서로 의지하며 걸었어요. 하지만 갈 곳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헤매던 그들이 다다른 곳은 연못가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자주 오던 곳이었죠. 언니, 여기서 쉬자. 너무 지쳤어. 홍련의 말에 장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거든요.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면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평온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두 자매는 연못가에 앉아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해졌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허씨와 배서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자매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었구나, 도둑년들아. 허씨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배서방도 마찬가지였죠. 뭔가 결정적인 일을 벌일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계속 살아있으면 우리한테 방해가 된다. 이제 끝장을 내야겠다. 두 사람의 말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어요. 두 자매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언니 무서워. 홍련이 언니에게 바짝 붙었어요.
장화도 떨리는 손으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홍련아,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그 순간 허씨와 배서방이 다가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된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허씨와 배서방만이 알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이는 두 자매가 스스로 연못에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절망에 빠진 나머지 삶을 포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허씨와 배서방이 그들을 밀어넣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진실은 차가운 연못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자매가 그날 밤 연못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못에서 흰 치마자락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건져 올린 것은 두 자매의 시신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마치 편안히 잠든 것 같았죠. 하지만 손가락은 무언가를 붙들려 했던 듯 굳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살고 싶었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까요? 두 자매의 죽음을 확인한 허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불쌍한 애들, 인복이 사나웠구나. 위선적인 말이었어요. 진심 어린 슬픔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서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집안이 평화로워지겠소. 하며 만족스러워했죠. 아버지 장서방만이 진정으로 절망했어요. 딸들을 잃은 슬픔이 뒤늦게 밀려왔거든요. 내가 이런 아버지였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두 자매의 죽음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연못이었어요. 밤이 되면 물 위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연못 표면에 파문이 일었어요. 동그란 고리들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졌다 했죠.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소리였어요. 깊은 밤이 되면 연못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동물의 울음소리도 아닌 무언가 처연한 소리였어요. 우리는 억울하다. 누군가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 소리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박노인은 연못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어요. 나무를 하러 다니며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본 그였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물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박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들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근처를 지나던 아이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무서운 언니들이 보였다고 했죠. 어른들은 아이들의 착각이라고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에 연못 근처를 지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더욱 심각한 현상은 허신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자매가 죽은 후 그 집에는 온갖 괴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죠. 빈 방에서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갑자기 공기가 차갑게 식기도 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밤마다 소음이. 허씨가 남편에게 말했지만 장서방은 술에 취해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거울이었습니다.
허 씨가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창백하고 원망스러운 표정의 얼굴들이었죠. 아, 안 돼. 허 씨는 거울을 덮어놓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디를 봐도 그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허 씨의 밤은 악몽의 연속이었어요. 꿈속에서 두 자매가 나타나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새어머니,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장화의 목소리는 슬프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화내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아무 잘못 없었는데. 홍련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린아이처럼 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허 씨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꿈이야 그냥 꿈이라고. 하지만 그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배서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허 씨보다 더 심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저절로 열리기도 했어요. 촛불이 이유 없이 꺼지기도 했고 차가운 손길이 목을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죠. 이건 미신이야. 귀신 따위는 없다고. 배서방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밤만 되면 무서워서 잠들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에는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다가 깨어보니 방 한가운데 물이 고여 있었던 것이에요. 연못물 같은 차가운 물이었죠. 이게 뭐야? 어디서 물이? 하지만 아침에 보니 물은 말라 있었어요.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당시 현감이었던 김현감은 이런 일들을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현상들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급기야 김현감 자신도 밤에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관아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장부에 있던 글씨가 지워지기도 하고 문서들이 찢어지기도 했어요. 특히 두 자매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들이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정리해 놓았는데. 김현감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자매의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 애들이 정말 도둑이었을까? 너무 가혹하게 대한 건 아닌가? 처음에는 이런 의문들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괴이한 현상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물가에서 만난 안악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갔어요. 허 씨가 너무 심하게 굴었던 것 같아. 그래도 설마. 죽을 정도로.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현감이 물러나고 새로운 현감이 부임한다는 것이었어요. 새 현감이 온다더라. 이름이 이도윤이라고 하던데. 주막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어요. 박노인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이는 젊다지만 학식이 뛰어나고 공정하다는 소문이 있어. 법전과 기록을 독서하길 밥 먹듯 한다더군.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박노인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진실을 밝혀줄 분이 오시는 건 아닐까? 이도윤은 30살의 젊은 선비였어요. 과거에 급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력은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법리에 밝고 공정한 판결로 유명했죠.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어요.
신분이나 권력에 상관없이 진실만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기록을 중시했어요. 모든 사건은 철저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믿었죠. 이런 성격 때문에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정의로운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그 지역의 모든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이도윤의 원칙이었어요. 과거의 사건들을 파악해야 현재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도윤은 새로운 부임지에 대해 미리 조사했어요. 그 지역의 역사, 주요 사건들,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최근에 특이한 사건이 있었나? 그의 질문에 관련자들은 두 자매의 죽음에 대해 간략히 보고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하던 자매가 연못에서 익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사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보고서가 너무 간단했거든요. 좀 더 자세한 기록은 없나? 현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도윤의 부임이 임박해질 무렵 연못의 현상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파문이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울음소리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때로는 두 명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누군가 와주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박노인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미친 영감이라고 할 것 같아서 혼자만 간직했습니다. 허 씨는 새로운 현감이 온다는 소식에 불안해했어요. 혹시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걱정했거든요. 배서방, 새 현감이 혹시 우리 일을 조사하면 어떡하지? 걱정 마시오.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증거도 없어. 배서방은 자신만만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요즘 계속되는 괴이한 현상들 때문이었죠. 허 씨는 두 자매의 흔적을 더 철저히 지우려 했어요. 그들의 옷과 물건들을 모두 태워버렸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애들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마라. 죽은 사람 이야기하면 귀신 불러온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묻히지 않았어요. 이도윤의 부임을 앞두고 마을은 서로 다른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허 씨와 배서방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혹시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봐서였죠. 일반 마을 사람들은 반반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도 그로 인한 혼란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도윤이 도착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이 마을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두 자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어요. 간단한 익사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혹이 있었거든요. 현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그 연못을 보러 가야겠다. 이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진실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도윤이 도착하기 바로 전날 밤 연못에서는 유난히 강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 위의 파문이 더욱 선명해졌고 울음소리도 더 또렷했어요. 내일이면 누군가의 간절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의 도착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박노인은 그날 밤 연못가에서 밤을 새웠어요. 내일 오시는 분이 정말 진실을 밝혀주실까? 하며 기도했습니다. 봄날 아침 새로운 현감 이도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관아에 도착한 이도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록 정리였습니다. 이전 현감이 남긴 모든 문서를 가져와라. 그의 명령에 아전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문서들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찢어져 있었고 일부는 글씨가 지워져 있었어요. 특히 최근 몇 달간의 기록들이 그러했죠. 이상하군. 왜 이렇게 기록이 엉성한가? 이도윤은 의문을 품었어요. 관아의 기록이 이렇게 허술할 리는 없었거든요. 아전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장시댁 두 딸이 연못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도윤은 관련 기록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가져온 문서는 겨우 몇 줄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예. 이전 현감께서 단순한 사건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이도윤의 눈이 번뜩였어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이도윤은 직접 연못을 보러 갔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거든요. 연못은 고요했지만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물은 맑았지만 뭔가 침울한 느낌이었죠. 여기서 두 자매가 죽었다고. 이도윤은 연못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물가의 흔적, 주변 나무들의 상태, 접근 경로까지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그때 늙은 나무꾼 박노인이 다가왔어요. 현감님이신가요? 그렇소. 당신은? 이곳에서 나무를 하는 박노인이라고 합니다. 박노인의 눈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기색이 있었어요. 현감님, 혹시 그 두 자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들었소. 도둑질을 하다가 스스로. 아닙니다. 그 애들은 도둑이 아니었어요. 박노인의 단호한 말에 이도윤이 놀랐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자세히 말해보시오. 이도윤은 박노인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노인은 평소 두 자매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장화는 성실하고 착했어요.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고 글씨도 잘 썼죠. 홍련이는 밝고 예쁜 아이였고 가야금 타는 솜씨가 일품이었어요. 박노인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온 후로 그 애들이 많이 변했어요. 점점 야위어가고 웃음도 사라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소? 은비녀 사건이요. 허 씨가 자기 비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장화를 도둑으로 몰았어요. 하지만 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도윤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왜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소? 장화는 어머니가 물려준 더 좋은 은비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굳이 남의 것을 훔칠 이유가 없었어요. 박노인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두 자매가 죽은 밤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허 씨와 배서방이 한밤중에 이 근처를 헤매고 있었어요. 뭔가 급한 듯이요. 이도윤은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어요. 배서방이라니? 허 씨의 먼 친척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둘이 자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도윤은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도윤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도윤의 진실된 태도를 보고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사실 그 애들이 정말 도둑이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한 안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평소 행실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허 씨가 너무 가혹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점점 말라가는 걸 보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서 이도윤은 허 씨에 대해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는 쉽게 만나주지 않았어요. 새어머니 노릇이 힘들어서 몸이 좋지 않다며 만남을 회피했죠. 결국 이도윤이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허 씨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았어요. 현감님, 무슨 일로 이런 곳까지? 두 자매의 죽음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허 씨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요. 그 아이들은 원래 버릇이 없었어요. 친어머니가 응석바지로 키워서. 허 씨는 준비된 답변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이도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되자 점점 당황했죠. 은비녀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시오. 제 비녀를 장화가 훔쳤어요. 장화방에서 발견되었으니까요. 그 비녀는 지금 어디에 있소? 허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건 혹시 증거로 보관해두지 않았소? 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조작한 일이라 비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도윤은 배서방도 만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서방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언제 떠났소? 현감님이 오시기 며칠 전에요. 이것도 의심스러운 점이었어요. 하필 새로운 현감이 부임하기 직전에 떠났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이도윤은 배서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도윤은 또 다른 의혹을 발견했어요. 장씨 집안의 재산 상속 문제였습니다. 원래 두 자매에게 상속될 예정이었던 재산들이 모두 허 씨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상하군. 언제 명의가 바뀌었는가?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두 자매가 죽은 직후였습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장례도 끝나기 전에 재산 정리를? 아전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이도윤은 관아의 장부들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특히 배서방과 관련된 거래 기록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관가와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 기록들을 누가 작성했는가? 이전 서기가 했는데 그 사람도 최근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도망자였어요. 점점 더 많은 공모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허신의 집 주변을 다시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수색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땅에 묻혀있던 장화의 은비녀였어요. 이것은 뭐예요? 허 씨는 창백해졌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노인이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장화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비녀입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허 씨가 장화의 진짜 비녀를 숨기고 자신의 비녀를 장화방에 심어 놓아서 도둑으로 몰았다는 것이었죠. 왜 이런 일을 했소? 이도윤의 추궁에 허 씨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이도윤의 공정한 수사를 보고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냈어요. 지금까지 감추고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연못 근처에서 다투는 소리 같은 것이. 작은 증언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그려냈어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허 씨와 배서방이 두 자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모함했고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도윤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의혹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도윤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로 연못의 괴이한 현상들이 더욱 활발해진 것이었어요. 밤에 연못가를 지나면 분명히 무언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흰 옷을 입은 두 그림자가 연못가를 서성이는 모습이었죠. 이도윤은 합리주의자였지만 이런 현상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정말로 억울한 영혼들이 진실을 알려주려는 것일까? 이도윤은 마지막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배서방의 행방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더 신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공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 현감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거의 다 맞춰졌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증거가 부족했어요. 허 씨와 배서방이 직접적으로 두 자매를 죽였다는 증거 말이에요. 이도윤은 허 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연일 불러서 신문하고 발견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허 씨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거든요.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이도윤의 말에 허 씨는 흔들렸지만 아직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이도윤의 끈질긴 수사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허 씨는 점점 궁지에 몰렸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두 자매의 억울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허 씨가 견디다 못해 스스로 관하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감님, 할 말이 있습니다. 허 씨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지 며칠째였고 악몽과 환상에 시달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죠. 무슨 말인가요? 이도윤은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이런 순간일수록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와요. 허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누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장화와 홍련이요. 매일 밤 꿈에 나타나서 왜 우리를 죽였냐고 묻는다고요. 이도윤은 놀랐어요. 허 씨가 직접 죽였다는 표현을 쓴 것이었거든요. 죽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겁을 주려고. 허 씨의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배서방과 함께 그 애들을 찾아갔어요. 집에서 쫓아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찾아다녔습니까? 계속 살아있으면 나중에 진실을 말할까봐 무서웠어요. 이도윤은 자세히 기록했어요. 이것은 중요한 증언이었거든요. 연못가에서 발견했을 때 그 애들은 서로 껴안고 떨고 있었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지만 허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배서방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했어요. 너희들이 계속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화가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정말 도둑이 아니다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홍련이도 살고 싶다고 애원했고요. 허 씨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배서방이 그 애들을 연못으로 밀어 넣었어요. 저는 말렸는데 당신도 공모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도윤의 추궁이 계속되자 허 씨는 더 많은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애초에 은비녀 사건도 제가 꾸민 거예요. 어떻게 꾸몄습니까? 제 비녀를 장화방에 몰래 숨겨놓고 장화의 진짜 비녀는 따로 감춰뒀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 애들을 집에서 내쫓고 싶었어요. 그래야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탐욕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허 씨는 배서방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백했어요. 배서방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 애들을 없애면 재산을 둘이서 나눠 갖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애들이 마을에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배서방이 말했죠. 그래서 살해를 계획한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배서방이 했어요. 저는 정말로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도윤은 허 씨도 똑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허 씨의 자백은 계속되었고 더 많은 공모자들의 존재가 드러났어요. 이전 현감님도 알고 계셨어요. 김현감이 알고 있었다고요? 배서방이 돈을 주고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수사를 대충 마무리한 거예요. 부패한 관리들의 네트워크까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관아의 서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록을 조작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죠. 이도윤은 분노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허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이도윤은 배서방을 추적했어요. 도망간 배서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인근 마을에서 발견했습니다. 배서방, 당신은 체포된다. 배서방은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허 씨의 자백서를 보여주자 관념했습니다. 허 씨가 모든 걸 풀었구나. 배서방의 얼굴에는 분노와 체념이 교차했어요. 관아로 잡혀온 배서방도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계획은 내가 세웠다. 허 씨는 그냥 따라한 거다. 배서방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 애들이 계속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오? 처음에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애들이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배서방의 말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죠. 이도윤은 이전 현감 김현감과 서기도 체포했어요. 이들의 부패가 두 자매의 죽음을 은폐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돈을 받고 정의를 팔았구나. 이도윤의 말에 김현감은 변명했어요. 그 정도로 큰 사건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한 익사 사건으로. 단순한 익사? 두 사람이 죽었는데도? 배서방이 그렇게 설명했고 증거도 없어서.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수사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허 씨와 배서방의 자백이 알려지자 마을은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도 쉬었죠. 역시 그랬구나. 그 착한 애들이 도둑일 리가 없었어. 헛씨 그 독한 년이 어떻게 그런 짓을.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순수한 두 자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인들에 대한 분노였죠. 박노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그 애들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장서방이었어요. 자신의 딸들이 정말로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내 딸들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장서방은 땅을 치며 울었어요. 헛씨의 말만 믿고 딸들을 외면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딸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너무 못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도윤은 정식 재판을 열었어요. 모든 증거와 증언을 법정에서 공개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헛씨, 배서방, 김연감, 석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피고 헛씨, 배서방은 계획적으로 장화, 홍련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 이도윤의 선언에 방청객들이 웅성이었어요. 또한 김연감과 석이는 뇌물을 받고 수사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 모든 죄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재판은 며칠간 계속되었어요. 모든 증거와 증언이 검토되고 피고들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피고 헛씨와 배서방은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김현감과 석이는 술해죄와 직무유기죄로 유배에 처한다. 부패한 관리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도윤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어요. 장씨 집안의 재산은 모두 장서방에게 반환한다. 헛씨가 빼앗은 모든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재산으로 두 자매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 이도윤의 지시에 장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헛씨와 배서방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지켜봤어요. 헛씨는 마지막까지 후회의 말을 남겼어요. 장화야, 홍련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배서방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어요. 운이 나빴을 뿐이다. 하며 오히려 당당했죠. 처형이 끝난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마을을 덮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거친 것 같았죠. 연못에서도 더 이상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자매의 원혼이 드디어 평안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박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침묵하는 것도 때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냈다면, 그 애들이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이었어요. 이도윤은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백성이든 상관없이 그의 신념이 다시 한번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헛씨와 배서방의 처형이 끝난 후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연못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괴이한 현상들로 가득했던 그곳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이에요. 밤이 되어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이 일지 않았어요.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대신 고요하고 평온한 정적만이 연못을 감쌌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아침 연못가를 찾았어요. 이제야 편안해 보이는구나. 물면을 바라보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못 한가운데서 연꽃 봉오리가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라, 이상하다. 이 계절의 연꽃이?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아직 늦봄이어서 연꽃이 필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연꽃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요. 그것도 두 송이가 나란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자매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저 연꽃들을 보면 장화와 홍련이가 생각나네. 한 안악이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꽃은 유난히 희고 아름다웠어요.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낸 듯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두 자매의 순결한 영혼을 떠올렸어요. 꽃이 완전히 피었을 때 연못 전체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빛나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연못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랫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무거운 기운이 걷히고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밤에 연못 근처를 지나는 것도 무섭지 않았죠. 오히려 연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야 우리 마을이 예전 같아졌네. 어른들은 안도했고 아이들은 다시 연못 근처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공기까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맑고 상쾌해진 느낌이었죠. 꽃들도 더 예쁘게 피었고 새들의 지저귐도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아버지 장서방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매일 두 딸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냈습니다. 장화야, 홍련아. 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딸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도윤의 제안으로 장서방은 두 딸을 위한 사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장서방은 딸들의 뜻을 받들어 선행을 시작했어요. 되찾은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장화가 바느질을 잘했으니 여자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자. 홍련이가 음악을 좋아했으니 아이들에게 악기를 배울 기회를 주자. 두 딸의 특기를 살려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특히 가난해서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딸들도 기뻐할 거야. 장서방의 마음에는 딸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침묵이 때로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약속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기로, 잘못된 일을 보면 용기 있게 나서기로 말이에요. 특히 박노인 같은 어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반성했어요.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다면 그 아이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이 더 중요했어요. 이도윤은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약한 사람들을 더욱 세심하게. 그는 앞으로의 행정에서 이런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했어요. 또한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다른 지역에도 알렸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정의로운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널리 알리고 싶었거든요. 이런 비극이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을 사람들은 두 자매를 기리는 축제를 만들기로 했어요. 매년 연꽃이 피는 시기에 그들의 순수함과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는 행사였죠. 장화홍련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축제에서는 바느질 대회와 음악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두 자매의 특기를 기리는 의미였어요. 첫 번째 축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을 아이들이 예쁜 옷을 입고 나와서 바느질 솜씨를 뽐냈고 가야금과 다른 악기로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장화 언니, 홍련 언니가 보고 있을까? 한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을 때 어른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분명히 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못의 두 연꽃이 유난히 환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축제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 광경에 감탄했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 빛을 보니 정말로 장화와 홍련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박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연꽃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두 자매의 영혼이 편안하기를, 그리고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화 홍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어요. 다른 마을에도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 이런 교훈들이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두 자매의 순수한 마음도 함께 기억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딸을 둔 부모들은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을 소중히 키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이도윤의 공정하고 뛰어난 행정은 상부에도 알려졌어요. 장화 홍련 사건을 해결한 것은 그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정의는 한번 실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서로를 보살피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이도윤의 후임으로 온 새로운 현감도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는 이도윤의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전 현감님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계절이 바뀌어도 연못의 두 연꽃은 시들지 않았어요. 겨울에도 봄에도 계속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두 자매의 영혼이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그 연꽃을 영혼의 꽃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소원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화 언니, 홍련 언니, 우리 마을을 계속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 소리가 연못가에 울려 퍼졌어요. 몇 년이 지나자 마을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예전보다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배려했고 약한 사람들을 더 잘 보살폈어요. 부정한 일은 용납하지 않았고 정의로운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섰죠. 이제 정말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네.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본 박노인의 말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장화홍련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어요. 악한 사람들은 응분의 벌을 받았고 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자매의 억울함은 완전히 풀렸고 그들의 순수한 영혼은 영원히 기억되었어요.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고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었거든요.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진리였어요. 마을 입구에는 두 자매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어요. 그곳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죽지 않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메시지는 마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장화홍련의 이야기와 함께 오래오래 기억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연못가에서 두 연꽃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자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자매가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것 같았죠. 연못 주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롭고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연못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장화야, 홍련아, 편히 쉬어라. 그의 말이 끝나자 연못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자매의 마지막 인사인 것만 같았어요. 장화와 홍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정의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